애청자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말년에 복이 크게 터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수개월 전 남편 집안 쪽 사람으로 인해 한바탕 큰 난리를 겪었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남편의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서방님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이 큰 사건을 저질러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TV 뉴스에 나오는 서방님을 본 순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서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건데요. 그럼에도 제가 저희 집안 치부를 드러내며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저희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요. 그리고 사람이 올바로 살아야 행복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어서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부디 모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에 들어가 재봉질을 배우며 일을 하게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남편은 재봉공으로 몇 년간 일을 하며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회사에 들어온 절 눈여겨보던 남편이 저에게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해오며 자연스레 연애를 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에게는 13살이나 어린 시동생이 하나가 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남편이 막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돌아가시게 되었고 남편은 어린 나이에 일찍 가장이 되어 어린 남동생을 책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 나이대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그때는 대부분 어렵게 살던 시절이라 식구 하나를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결혼 전 남편의 사정을 듣고 각오했던 일이지만 막상 결혼하여 어린 시동생을 데리고 살아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두 부부는 합심하여 아이들과 어린 서방님을 키우며 난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린 서방님을 잘 키워 나중엔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보낼 수 있었고요. 남편이야 어린 서방님을 돌보느냐 일찍 가장이 되어 대학이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서방님의 경우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재산이 조금 있어 저희가 번 돈과 합쳐 어찌어찌 겨우 대학에 보내 졸업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과 조금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똑같이 입히고 키운 한마디로 자식 같은 시동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 내 자식이 대기업에 들어간 것 마냥 뿌듯하니 기쁘기도 했고요. 그런 시동생을 결혼시켜 독립까지 시키자 인생의 큰 숙제 하나를 마무리하며 큰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자식 걱정은 끝나지 않는 것처럼 잘 살기만 할 것 같은 시동생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 회사를 잘 다니는가 싶던 서방님이 사업을 하겠다며 갑작스레 회사를 나온 것입니다. 없는 형편에서 시작한 사업이니 서방님네 형편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진 건 당연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해온 것이었습니다. 형님, 저희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집에 쌀이 떨어진 지는 오래고 집에 가스랑 전기도 다 끊겼어요. 이러다 정말 저희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은 20kg짜리 쌀을 사서 달려갔고 그동안 끊긴 가스비랑 전기세, 수도세를 내주며 생활비 하라고 동서손에 몇 푼 쥐어주었습니다. 반찬이랑 해온 거 서방님이랑 잘 챙겨 먹고 몇 푼 안 되지만 이 돈 받아.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동서 힘들겠지만 기운 내고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도 올 거니까 포기하면 절대 안 돼. 내 말 알겠지? 네. 형님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저희 두 부부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방님네가 힘들 때마다 달려가 저희 부부는 지원 아닌 지원을 해주었지만 서방님의 사업은 결국 망하고 말았고 서방님은 다시 회사에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서방님은 새로운 직장 생활에 적응하며 동서와 별탈 없이 잘 살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서방님이 그렇게 10년간 잘 다니던 회사를 관두어 또다시 사업을 하겠다면 직장을 뛰쳐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사업과 다르게 서방님의 이번 사업은 잘 되는 듯 보였지만 또다시 고비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순항하던 사업은 중간에 투자자를 찾기 힘든 것인지 서방님네가 살던 집까지 담보로 잡혀 쫓겨나 길거리에 나앉게 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많이 힘들었는지 동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와 하소연하더라고요. 형님, 정말 요즘 같아선 죽고만 싶어요.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그이 회사도 잘 될 것 같았는데 어디 돈 넣을 곳은 없고 집은 대출로 잡혀 있고 먹여 살려야 할 아이도 있는데 우리 진짜는 어쩌면 좋아요. 결국 동서를 위로하고 돌려보낸 저희 두 부부는 큰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의 대출을 받아 서방님네 사업 자금을 도와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서방님과 동서를 불러 통장을 건네자 두 사람은 저희 부부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내가 성공하면 이 돈 이자까지 쳐서 꼭 갚을게. 내가 성공해서 두 사람 호강시켜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줘.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형이랑 형수님은 정말 부모님이나 다름없어요. 형님, 아주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힘들다고 하니까 저희 친정 부모님들까지 모르는 척 하셨는데 매번 저희 힘들 때마다 도와주시고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평생 두고두고 갚을게요. 형님이랑 아주버님께서 정말 저희 진짜 가족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부부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서방님의 사업이 성공해서 잘 되기를요. 두 사람에게 덕을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서방님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두 부부는 서방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의 마음을 하늘도 알아주신 걸까요? 서방님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가 싶더니 한순간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기쁜 마음에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 정말 축하해. 너무너무 잘 됐어. 서방님 사업이 이렇게 잘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동서도 고생 끝이네. 나랑 그이도 이제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럴 때 하는 소리인가 봐. 우리 언제 다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라도 해야지. 아, 형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다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며 그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거지만 형님, 그런데 지금 전화하신 게 형님네 돈 빌린 거 저희가 언제 갚을지 궁금해서 하신 거죠? 형님네 빌린 돈 푼돈이라 얼마 안 되니까 오늘 내로 바로 보내주라고 그이한테 말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동선애가 우리한테 빌린 돈 때문에 연락한 게 아니라 서방님 사업 잘 돼서 축하해 주려고 전화한 건데 뭘 오해했나 보네. 형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쇼핑하러 백화점에 와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바빠서 이만 끊어요. 그래. 바쁜데 내가 방해했나 보네. 알았어.
그러면 다음에 서방님 사업 잘 된 거 축하도 할 겸 언제 다 같이 모여 저녁이라도 먹자고. 쇼핑 잘하고 와. 예전과 다르게 제 전화를 받는 동서의 태도가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의 성공으로 동서가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방님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저희 집에서 다 같이 모인 자리만 아니었다면요. 자주 오던 집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동서가 저희 집을 살피며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꺼낸 말은 제가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형님, 저희 얼마 전에 강남으로 이사한 거 아시죠? 그것도 54평짜리 아파트 전에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어머, 그랬어? 그동안 고생하더니 아파트도 사서 들어가고 정말 잘 됐네. 동서랑 서방님이 이야기해주지 않아서 아파트로 이사했는지도 몰랐네. 정말 잘 됐다. 그래서 말인데, 형님네는 이 낡은 집에 언제까지 사실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직도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 사시느냐 말이에요. 아파트도 아니고 그것도 다 허물어질 것 같은 오래된 빌라예요. 그렇게 대충 좀 살지 말고 진작 우리처럼 열심히 사시지 그러셨어요? 두 분 열심히 안 사셔서 아직 미싱질하면서 일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창피해서 어디 가서 이런 곳에 산다고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 아유, 우리 그이도 서방님처럼 사업 좀 하라고 할 걸 그랬나? 뭐라고요? 사업이요? 형님도 참 뭘 모르시네.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평생 미싱질이나 했던 아주버니가 무슨 수로 사업을 해요. 그런 것도 다 능력이 되고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긴 형님도 아주버니랑 같이 평생 미신망 받는 일만 하셔서 뭘 모르시나? 그래도 아무리 뭘 몰라 무식해도 그렇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말하세요. 저와 남편을 무시하며 말하는 버릇없는 동서의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동서가 아무리 40대라고는 하나 저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고생하다 서방님이 성공을 했으니 저 앞에서라도 잠시 잘난 척을 하고 싶어 그런 것이라 넘어가 주려 했었습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서방님까지 저희 두 부부를 무시하며 나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힘들게 키운 서방님까지 변한 모습에 저는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의 생일날이었는데 남편의 생일을 축하한다며 사온 서방님네 선물은 우리 두 부부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죠. 형, 생일 축하해. 이게 양말이라도 메이커라 아주 비싼 거라고. 형은 아마 평생 가도 절대 못 신어볼 양말일걸? 동생 덕에 이런 좋은 양말 신어보고 감사한 줄 알라고. 아주버니 맞아요. 그이가 아주버니 생각해서 특별히 골라 사온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시라고요. 서방님이 사온 것은 백화점 가면 쉽게 사올 수 있는 2, 3만 원 하는 양말 세트였습니다. 그걸 비싼 거라고 말하며 적선이라도 하듯 남편 앞에 당당히 내미는 서방님의 모습을 보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예전에 없이 산 경험이 있으니 어쩌면 2, 3만 원짜리 메이커 양말도 비싸 보일 수 있겠다고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서와 서방님이 저희 집에 차려입고 온 행색을 보니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겠더라고요. 두 사람 다 비싼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으니 말이에요. 형, 이거 보여? 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 형 1년치 번 돈 다 모아도 못 살 아주 비싼 거라고. 그래? 아주 좋아 보이기는 하는구나. 이 형도 한번 동생 시계 좀 잡을까? 아이, 절대 꿈도 꾸지 마. 형이 차다가 망가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형 주제에 물려줄 능력이라도 돼? 내가 선물해준 양말이나 잘 신으라고. 형은 이런 명품보다 내가 선물해준 양말이나 싸구려 시계가 더 잘 어울리는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동생이 성공했다며
손목에 찬 비싼 시계를 자랑하니 남편은 그런 동생이 대견하고 귀여워 시계를 차보자고 장난을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을 향해 서방님은 생각도 없이 무시하며 나온 것이고요. 마음 같아서는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저보다 더 속상해할 남편을 생각해 이번만큼은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다 힘들게 겨우 성공해 저러는 서방님이 남편의 눈에는 그저 안쓰럽게만 보였을 테니까요. 그러나 봐주는 것도 이번 한 번뿐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글로 다 쓸 순 없지만 그간 버릇없이 구는 동서와 서방님을 여러 번 참아준 일도 있었고 아무리 자기들이 성공해서 기고만장해줘도 그렇지 그동안 저희 부부가 시동생 부부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다시 한번 그런다면 저는 서방님은 물론 동서에게까지 따끔하게 몇 마디 해줄 참이었죠.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서방님의 생일로 동서네가 살고 있는 강남의 아파트로 저희 부부가 초대되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방님의 생일 선물로 무엇을 해줄까 고민하다가 요즘 사업을 하느라 힘들었을 서방님을 생각해 홍삼을 선물해 주기로 하였죠. 홍삼 중에서도 좋은 것을 고르고 골라 저희 형편에선 제법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선물을 받은 서방님 내외의 반응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형님네가 돈이 없긴 없나 봐요. 이런 싸구려 홍삼이나 사오시고. 동서 싸구려라니. 이래봬도 그거 아주 비싼 거라고. 사업하는 서방님 건강 생각해 고민해서 선물한 건데 동서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예, 예. 형님네 형편에서나 비싼 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싸구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싸구려를 먹다 몸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제 말에 비아냥거리듯 답하는 동서 말에 저희 남편 선물로 2, 3만 원짜리 양말 세트 사온 니들이 그렇게 말할 입장이냐고 톡 쏘아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방님 생일인데 처음부터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잠시 참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한 후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없어. 없어졌어 내 반지. 내 2천만 원짜리 반지가 없어졌다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반지가 없어졌다니. 그때 당신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고 사줬던 내가 아끼던 반지가 없어졌다고. 그것도 형님 내가 우리 집에 놀러 온 날. 동서의 말 뉘앙스가 이상하긴 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싶은 마음에 저는 천천히 반지를 찾아보자고 하였고 서방님네와 저희 부부 네 사람은 바쁘게 잃어버린 동서의 반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잃어버렸다는 동서의 반지가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동서와 서방님이 구석으로 가 자기들끼리 뭐라 쏙닥거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서와 서방님이 제 앞으로 와 참으로 어이없는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형님, 솔직하게 지금이라도 털어놓으시면 이번만큼은 제가 용서하고 모르는 척 넘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어서 내놓으시죠. 어? 내놓으라니? 뭘 내놓으라는 거야? 정말 뻔뻔하게 이러실 거예요? 그러게 여보. 내가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잖아. 말해봤자 분명히 자발될 거라고 내가 말했지. 형님이 제 반지 훔쳐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내 반지 내놓으라고요. 형수님, 저희들 앞에서 더 창피당하기 전에 어서 주시죠. 이렇게 들킨 마당에 발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동서 반지를 훔쳐가? 지금 나를 도둑으로 모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동서는 그렇다 치고 서방이까지 어떻게 저를 도둑으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그래도 도련님 2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봐드리는 거잖아요. 형수님, 어서 주시죠. 그냥 주시면 이번만큼은 경찰에 신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아까 집 구경 시켜드릴 때 형님이 제 반지 보시면서 정말 예쁘다면서 부러워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저녁 먹기 전에 화장실 가신다면서 안방으로 들어가신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그거야 서방님이 거실 화장실을 쓰고 있으니까 동서가 안방 화장실 쓰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잖아. 다 필요 없고 어서 내 반지 내놔 이 도둑아. 보자 보자 하니까 대진이 너도 그렇고 재수 씨도 그만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 사람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더는 못 봐줍니다. 그래, 어디 경찰에 신고해봐. 당장 신고해보라고. 아니라는 저의 말에도 동서와 서방님은 기어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동선의 집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라고요. 그렇게 경찰들 앞에서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의 신랑이가 오래도록 오갈 때쯤 자기 방에서 놀고 있던 조카가 쪼르르 나왔습니다. 그리곤 조카는 자기 장난감 상자를 열어 저희 앞에 보여주며 말하더군요. 엄마 반지 찾는 거야? 엄마 반지 예뻐서 공주님 반지라 수지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경찰들은 어이없어하다 짜증을 내며 떠난 건 물론이요. 저와 남편 또한 화가 나 자리를 떠나려고 했죠. 그런 저희 부부 앞에서 동서와 서방님이 사과를 한답시고 한다는 핑계가 형수님, 형, 제가 죄송해요. 형수님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수지 엄마가 아끼던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그만 눈이 돌아가서 형님, 아주버니 괜한 의심해서 죄송해요. 그러게 좀 잘 살지 그러셨어요. 형님 내가 못 사니까 제가 이런 의심까지 하게 된 거잖아요. 동서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준 건 다 잊은 거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그런 의심은 못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 부부를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서방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우리 아이들과 서방님 차별 없이 똑같이 키웠어요. 그리고 첫째보다 8살 많은 서방님 키우느냐고 우리 자식들한테 줄 사랑도 다 못 주고 키웠는데 그걸 이렇게 갚으세요? 재수 씨랑 태진이 너희 두 사람한테 정말 실망이다. 앞으로는 우리 얼굴 안 보는 게 좋겠구나. 두 사람 반성하고 제대로 우리 집사람한테 사과할 때까지 난 얼굴 안 볼 생각인가.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처음으로 화내는 모습에 겁을 먹었던 것인지 자기들이 잘못한 걸 정말로 뉘우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후 동서와 서방님이 찾아와 잘못했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와 남편도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용서해 주기로 했고요. 그러나 동서와 서방님은 기어이 그 마지막 기회마저도 날리고 말았습니다. 명절이 되어 가족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동서와 서방님이 기어이 선을 넘고 만 것입니다. 형님, 제가 얼마 전부터 취미로 골프를 시작했거든요. 형님은 골프 쳐보셨어요? 골프?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운동은 그이랑 동네 공원 돌면서 걷는 게 최고더라고. 형님, 아무리 그래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형님이 골프에 관심 없는 게 아니고 형편이 안 돼서 돈이 없어서 못 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 집처럼 어느 정도 살고 형편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형님처럼 가난한 서민은 평생 골프 칠 일은 없겠네요. 동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번부터 우리 집이 돈이 없느니 가난하다느니 그런 말은 왜 하는 거야?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이제 좀 잘 살게 됐다고 동서처럼 성격이 개차반으로 변하느니 지금처럼 서민으로 사는 게 훨씬 낫겠네. 뭐라고요? 개차반? 형님이야말로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저희가 형님네보다 잘 살게 돼서 질투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살게 됐으면 뭐해. 이 인성이 이렇게 개 잡거 쓰레기가 됐는데. 그리고 동서 내가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라고 했다고. 사람이 겸손할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내가 생색내려는 게 아니고 서방님이 사업 성공해서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누구 덕분인데. 바른 말로 우리 도움 없었으면 이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람이 이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하는 게 정상이라고. 우리가 잘나서 잘 된 거지. 형님이 몇 푼이나 도와줬다고. 꼴랑 몇 푼 돈 같지도 않은 돈 도와주고 생생 더럽게 내네. 역시 그거였네. 예전에 조금 도와줬다고 우리한테 돈 바라고 이러는 거죠? 지금 무슨 거지도 아니고 정말 도둑이 따로 없네. 뭐 거지? 우리가 동선애한테 1원 한 푼 받은 적 있어? 그러는 동선애야말로 힘들 때마다 우리한테 찾아와 손 벌렸으니 거지는 동선애가 거지였겠네. 뭐라고? 이 아줌마가 진짜? 주방에서 저와 동서가 싸우는 소리에 안방에 있던 남편과 서방님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기어이 저와 동서에서 남편과 서방님의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아줌마, 적당히 하시죠. 형수님 대접해주니까 정말로 지가 뭐라고 된 줄 아나. 누구는 그동안 이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그리고 그동안 나 키워준 거 생각해서 와줬던 거라고. 자기 분수를 알고 우리한테 까불어. 저를 막대하는 모습에 참을 수 없던 남편은 기어이 서방님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진이 너, 이놈의 자식. 네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두 사람 다 필요 없으니 우리 집에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지라고! 저희 부부는 그날의 일로 서방님 내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 동생 대신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했고요. 오랜 세월 희생하며 키워준 보람 없이 전부 물거품이 되었다고 말이죠. 아무리 시동생이라지만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웠던 서방님과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돌변한 서방님의 모습을 보니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이제 저희 가족들만 생각하며 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서방님네가 어찌 되든 상관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그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자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연락도 한 적도 없던 서방님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서방님이 저희 부부한테 한 짓은 정말 인간 이하의 행동이었습니다. 아줌마, 형님 교통사고 당했다면서요? 우리한테 막말하더니 아주 쌤통이다. 그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전화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서방님, 형님한테 쌤통이라니요. 그 아저씨가 죽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고 내가 전화한 거는 이 말 하려고 한 거야. 병원비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라고. 너희 두 늙은 것이 우리 부부한테 싸가지 없게 군 거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다시는 우리한테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우리 그이가 어린 너 키우느냐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가 너희 부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그따위로 말해. 그리고 너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놈한테 손 벌릴 생각 없으니까 네 놈도 다시 연락하지 마. 우리야말로 너희 같은 것들이랑 연 끊고 살 거니까. 아줌마가 연 끊고 살자고 하니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네. 그리고 고생은 무슨 고생. 치사하게 그 생색은 언제까지 낼 건데.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게 생겼어. 그렇게 자꾸 재수없게 구니까 아줌마랑 아저씨가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라고. 알겠어? 본인들이 왜 아직도 그 꼴로 사는지 열심히 반성해 보도록 해. 별 볼 일 없는 인간들 형님 형수님 대접해줬더니 지들이 뭐나 된 줄 알고. 제발 분수 좀 알고 살아. 그 후 저희 부부는 서방님네와 정말로 연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며
서방님과 동서의 전화번호도 차단을 했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서가 피폐해진 모습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걸치던 그 비싼 명품 옷들은 다 어디 간 건지 낡은 티 쪼가리에 누가 줘도 안 입을 것 같은 오래된 촌스러운 치마를 입은 채 다 망가진 몰골로요. 동서는 울먹이며 다급한 표정으로 저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이를 어쩌면 좋아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내가 왜 당신 형님이야? 나보고 아줌마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리고 우리 영 끄는 거 아니었어? 그때는 제가 잠시 정신이 어떻게 됐나 봐요. 형님이랑 아주버니가 베풀어 주신 은혜도 까먹고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형편 아시면 형님이랑 아주버니 절대 그런 말씀 못 하세요. 지금 하나뿐인 형님 시동생이 아주버니 동생이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재수 씨가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놈이 어떻게 되든 이제는 저희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동생 놈이 잘못된다고 저희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우리 그이 잘못되거나 없어지면 두 분 못 사시잖아요. 그이 잘못돼도 정말 두 분 괜찮으시겠어요? 누가 그러던가요? 저희가 동생 놈 없으면 못 산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썩이고 신경 써야 하는 동생 놈 없어지니까 저희 부부 아주 속이 시원하고 좋습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편할 때가 없어요. 저는 그놈이랑 재수 씨 얼굴이라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 이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버님,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남편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희 놓으시면 앞으로 정말 그의 얼굴 평생 못 보게 되실지도 모른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쉬워지는 건 아주버님이랑 형님이시라고요. 동서가 뭘 모르나 본데 아쉬운 것도 뭔가 받은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서방님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해줄 만큼 원 없이 해줬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더는 아무 여한이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아무리 봐도 지금 아쉬운 사람은 동서랑 서방님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뻔뻔하게 우리 앞에 나타난 거고. 난 더는 동서한테 볼 일 없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러면 형님 부탁이니 오늘 저녁에 나오는 8시 뉴스라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거 보시면 절대로 저희 절대 버릴 수 없을 거고요. 부탁드려요. 동서는 저희한테 간곡한 부탁을 하며 돌아갔고 왜 저녁 TV 뉴스까지 봐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더는 동선에 미련이 없었던 저희는 그냥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TV를 돌리다 뉴스를 시청하게 되었죠. 그리고 뉴스를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서가 왜 그런 부탁을 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보, 저게 뭐야? 지금 저거 서방님 아니야? 아니, 저 얼굴 가리고 시계 찬 사람 서방님 아니냐고. 뉴스에서 얼굴을 가린 서방님의 모습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비트코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사기꾼 일당 중 하나로요. 사업을 한다던 서방님은 알고 보니 아는 지인들을 이용해 비트코인으로 다단계 사기를 쳐왔던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인 투자자들이 돈을 맡기면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몇 개월간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나눠주다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투자자들에게 신뢰가 생겼을 때쯤 다른 투자자들을 데리고 오면 투자 수익금 일부를 나눠주겠다며 지인 투자자들에게 사람들을 모집하게 만들어 계속해 사기를 쳐왔던 것입니다. 그리곤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난 것처럼 속여 돈을 나눠주며 돌려막기를 해왔고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의 돈을 중간에 계속해 가로채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간 가상화폐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기를 치다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서방님은 운영하던 회사 사이트의 업데이트를 위해 잠시 출금을 중단하는 척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을 끌다 사이트를 폐쇄하며 잠적해 버렸고요. 그러다 결국
지인 투자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 붙잡혀 TV 뉴스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두 부부는 그 사기꾼이 서방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렸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산 서방님을 못 알아볼 리 없었고, 남편에게 자랑하던 시계를 서방님의 손목에 떡하니 차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이를 어쩌면 좋아. 서방님이 사기꾼이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고. 저희에겐 뉴스를 꼭 챙겨보라고 말하던 동서는 다음날 바로 저희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처럼 낡은 티조가리에 오래되어 보이는 치마를 걸친 채요. 형님, 아주버니, 어제 뉴스 보셨죠? 그러면 제가 왜 저희를 절대 버릴 수 없다고 했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저희 이렇게 불쌍하게 됐으니 도와주실 거죠? 지금 그이 사기죄로 고소당해 저희 있는 재산 다 압류당한 데다 저 입을 옷도 없어서 헌옷 수거하면서 옷 꺼내서 입고 왔어요. 그이 죽음이라도 합의해야 형량이라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서 벌금까지 내면 끝장이라고요. 저 지금 오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와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동서에게 저는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그 전에 동서, 내가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동서는 서방님이 사람들 속여 사기치는 거 알고 있었어? 형님, 지금 저희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투자자들한테 정말로 수익금 나눠주려고 했다고요. 동서의 말에 저는 동서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괘씸하고 괘씸한 마음에 그렇지 않고서는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죠. 처음부터 투자자들 사기치려고 작정하고 시작한 것을 나중에 무슨 수로 잘 돼서 수익금을 나눠준다는 거야. 동서, 서방님이 사기친 거 알면서 가만히 있었던 소리잖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사람 인생 망쳐놓고 어떻게 지금 뻔뻔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도와달라고 할 수 있어? 그동안 고생하면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고 도와줬더니 고작 니들이 보답한다는 것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 사기나 치는 거였어? 이 괘씸한 것들! 재수 씨, 우리 마누라가 태진이 어떻게 키웠는지 아십니까? 어린 시동생 도시락에 교복에 속옷 빨래 하나하나 손수 다 챙겨주며 키웠습니다. 나중에 커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제 목하며 행복하게 살라고요. 그리고 결혼 후에는 우리 집사람이 재수 씨랑 태진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금껏 돌봐주고 키워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섭섭하거나 배신감이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으면 그러면 인간답게 살기라도 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재수 씨라도 우리 마누라한테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라도 있다면 태진이가 잘못 가고 있다고 우리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했어요. 잘못했으니까 형님, 아주버니 저희 좀 살려주세요. 딱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다시는 손 안 벌릴게요. 제발요. 우리한테는 손 벌리지 말라고 했으면서 동서야말로 지금 왜 우리한테 손 벌리는 거야? 동서같이 잘난 사람이 우리 같은 허름한 빌라에서나 사는 서민한테 왜 손을 벌리느냐고. 우리는 다시는 동서랑 서방님 도와줄 생각도 없고 두 사람 버렸으니까 그렇게 알아.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은 도와줄 가치도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저도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재수 씨,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고요. 저희 말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동서 때문에 결국 저는 동서를 붙잡아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집 현관문을 닫기 전 동서에게 중요한 이야기 몇 마디를 해주었죠. 동서, 우리 보고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했지? 그런데 그거 알아? 우리 얼마 있으면 신축 아파트로 이사가. 그것도 건물까지 하나 사서. 동서가 무시하는 그 미싱질에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은 건물이지만 우리 건물주 됐다고. 아이들도 이미 다 결혼시켜 독립했겠다.
그래서 우리 부부도 이제 은퇴하고 앞으로 건물 세 받아 먹으면서 여행도 다니고 만난 것도 먹으며 그렇게 제대로 인생 즐기며 편히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동서도 서방님 교도소에서 형량 채우고 나오면 우리처럼 열심히 살려고 노력이라도 좀 해봐. 알겠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제 말에 놀라 숨을 삼키던 동서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밖에서는 잘못했다며 용서해달라는 동서에 절규하며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부부는 무시했습니다. 동서와 서방님 두 사람을 다시는 받아줄 생각은 없으니까요. 얼마 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서방님은 결국 사기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콩밥을 먹게 되었고 동서는 친정 언니네 얹혀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는 반지하 단칸방에 얻어 식당 종업원 일을 하며 서방님이 교도소에서 나오길 기다리며 조카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고요. 서방님이 교도소에서 미안하다고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남편은 다시 볼 일이 없다며 앉은 자리에서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린 조카가 불쌍하긴 하지만 동서와 서방님을 보며 느낀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나 은혜도 모르고 살다가 결국 그 못된 마음이 본인들 인생을 본인들이 망치게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재봉공으로 일하다 공장을 나와 차렸던 옷 수성 가게 일을 얼마 전에 접고 정말로 은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건물주가 되어서 임대료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요즘 편하게 살다 보니 남편이랑 저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기도 하고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식들이 잘 살아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하며 남은 인생 남편과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볼 계획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니 남편과 젊은 시절 못해본 공부도 하고 좋은 것들 하나하나 찾아 배워나가 볼 생각이고요. 제 사연을 듣고 부디 저희 서방님 같은 사람을 만나 피해보는 일 없도록 애청자 여러분 모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애청자님들 모두 조심하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60대 여성의 말년복이 터진 사연을 전하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